앞서 증례를 통해 폐혈증이 있는 중증 환자의 수행요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마에 실린 리뷰 아티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먼저 수행요법을 고려할 때는 폐혈증이란 저관료증이 있는지, 그리고 수액을 투여하는 것이 심박출량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폐혈증으로 인한 저관료증은 멘탈 체인지, 혈압의 저하, 소변량 감소, 카필러리 리필 타임의 증가가 되겠고, 수액을 줘서 심박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플루이드 챌린지입니다. 플루이드 챌린지를 하거나 하지 거성을 했을 때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할 때는 수액을 줘야 되겠지만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도 수액을 주면 결과적으로는 수액을 줘도 환자의 혈압이 호전되지 않거나 또는 수액 과부하로 인한 합병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액의 종류는 과거에는 노말 셀라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었지만은, 몇몇 RCT 결과 노말 셀라인보다는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주는 것이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같은 레날 엔드포인트의 호전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septic샷 환자에서 하이드록시 에틸 스타치 제제를 줬을 때 키드니 인저리 같은 신장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는 septic샷 환자에서 하이드록시 에틸 전분 같은 제제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인 수액 제거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액 과부하가 되게 되면 그로 인한 합병증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자가 초기에 septic샷 초기 리서시테이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환자의 인펙션 소스를 잘 약물적이든 수술적 치료든 인터벤션이든 통해서든 간에 환자의 인펙션 포커스, 인펙션 소스를 잘 제거하게 되면 환자가 서서히 상태가 호전되는 최적화 단계에 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키드니 펑션이 괜찮은 환자의 경우 환자가 유린 아웃풋이 증가하면서 몸 안에 있는 체액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환자에 따라서는 키드니 펑션이 썩 좋지 않아서 환자의 septic샷 상태가 최적화 단계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소변 배출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이뇨제를 써서라도 체액 배출을 촉진하는 것이 환자가 체액 과부하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RCT들을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arly Goal Directed Therapy의 근거를 제공한 2001년 NEJM 아티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 발표된 NEJM 아티클을 보면 환자가 septic샷 상태에 빠졌고 BP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면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를 기준으로 해서 플루이드 볼루스를 주고 최소한 kg당 30ml 정도의 크리스탈로이드를 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략 약 2리터 정도의 플루이드 볼루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kg당 30ml 정도 주게 되면 Early Goal Directed Therapy를 처음 제시했던 2001년 발표 논문에서는 플루이드를 약 하루 4리터 이상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처음 발표됐던 논문에서는 Early Goal Directed Therapy를 했을 때 대조군보다는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이 이후에 발표된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대조군이나 치료군에서도 사망률의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연구들 사이에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행량의 차이를 보게 되면 2001년 NEJM에 발표된 Early Goal Directed Therapy의 근거 논문에서는 septic샷 환자에서 하루에 투여하는 플루이드 양이 4리터 이상 투여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투여가 됐었는데요. 점점 이후에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하루에 투여하는 수행량이 한 2리터 정도만으로 현저하게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소프레서 사용도 2001년 NEJM 논문에서는 전체의 10명 중 3명 미만이 베소프레서를 사용했었습니다. 즉 초기 6시간 내에 10명 중 3명 미만이 베소프레스를 썼다는 것은 초기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플루이드를 투여하는 것에 과도하게 의존을 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septic샷 발생 초기 6시간 내에
2명 중 1명이나 3명 중 1명이 베소프레스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리골 다이렉ted 테라피를 했던 2001년 초기 상태에서는 플루이드를 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그 뒤에 발표된 논문들에서는 대조군에서도 가능한 조기에 베소프레스를 썼고 플루이드를 투여하는 것이 이전보다 하루에 2리터 정도로 현저하게 감소했기 때문인지 치료군이나 대조군에서나 별다른 사망률의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지 않았나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플루이드 챌린지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2001년 NEJ 논문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kg당 30ml 정도를 줬기 때문에 약 2리터 정도가 들어간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뒤에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플루이드 챌린지를 한 1리터 정도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초기에 수액 치료를 과다하게 했을 때 도리어 사망률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발표된 다른 논문들에서 과다한 수액을 줬을 때 도리어 사망률이 증가하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제한된 환경에서 septic shock 상태에 빠졌던 중환자 어린이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초기에 과다한 수액 치료를 한 인터벤션군에서 48시간 사망률이 현저하게 올라가 있었고요. 이것 외에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시행된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액 치료를 한 septic shock 상태의 RCT 결과를 보면 아프리카의 잠비아에서 시행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젊고 하지만 HIV 양성 환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이런 제한점들이 있지만은 초기에 얼리골 다이렉티드 테라피를 했던 군은 24시간 내에 약 4리터 정도의 중간급 정도의 양 플루이드를 투여했고 대조군은 3리터 정도 투여했는데요. 이렇게 얼리골 다이렉티드 테라피 기준으로 플루이드를 많이 투여한 군에서 도리어 사망률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관찰 연구들에서도 septic shock 환자의 경우 항생제를 빨리 투여하면 사망률이 낮은 것과 관련성이 있지만은 플루이드 볼루스 치료는 사망률과는 무관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의 축적됨에 따라서 플루이드를 과도하게 투여하면 환자가 예후가 나빠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졌고 이제는 정맥 수액을 제한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에 대한 가설을 가지고 시행된 RCT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클래식 트라이얼인데요. 클래식 트라이얼은 폐혈성 쇼크가 있는 ICU 환자에서 정맥 수혈을 제한했을 때 사망률이 감소하는가를 본 연구였습니다. 클래식 트라이얼에서는 폐혈성 쇼크가 있는 ICU 환자에서 정맥 수혈을 제한했지만 표준 정맥 수행 요법보다는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클래식 트라이얼에서 정맥 제한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효하진 않지만은 사망률이 좀 적게 발생하는 서브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서브그룹의 예로는 레스피라토리 서포트, 즉 CPAP 같은 non-invasive한 non-invasive한 레스피라토리 서포트를 받거나 벤틸레이터를 달거나 한 환자의 경우에는 수액 투여를 제한한 경우 모탈리티가 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대와는 다르게 수액 투여를 제한한 군에서 사망률의 감소 효과가 따로 없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탠다드 플루이드 그룹에서도 과거 RCT에 비해서는 수액 투여가 현저하게 적었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무작위와 즉 랜더마이제이션을 통해서 RCT에 인롤되기 전에 투여한 플루이드 양이 약 3리터 정도인데요. 보면은 RCT에 인롤된 뒤 5일째까지 투여된 플루이드 양을 추정해 보면 스탠다드 플루이드 그룹에서도 하루 1에서 2리터 정도 많이 투여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리스트릭티브 플루이드 그룹에서도 하루 1리터 정도만 투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 septic샷 환자에서 하루에 4리터까지 투여되던 그런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최근에는 스탠다드 플루이드 그룹도 플루이드를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만 적은 양 투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최근에는 대조군도 플루이드를 적게 준다는 것이 이렇게 수액을 제한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와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트라이얼에서 리스트릭티브 그룹에서 플루이드 로딩을 준 방법은 과거에는 2리터나 1리터를 줬지만은 최근 연구 프로토콜에서는 약 250에서 500ml 정도만 플루이드 로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이드 챌린지를 할 때도 과거에 흔히 썼던 방법인 1리터를 챌린지 하는 것과 300ml를 챌린지 하는 것을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90일 사망률에서는 양군이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이렇게 그 컨트롤군과 인터벤션군의 사망률의 차이가 별로 없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컨트롤 그룹에서도 투여하는 평균 수행량이 과거 RCT보다는 현저하게 적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개념과는 달리 septic샷 환자에서 플루이드를 많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기본 개념은 바로 이 프랭크 스탈린 커브가 되겠습니다. 프랭크 스탈린 커브를 보면 환자의 프리도르트가 현저하게 감소해 있는, 즉 탈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플루이드를 볼러스로 주게 되면 스트로크 볼륨이 많이 올라가서 BP도 호전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septic샷 환자의 경우에는 프리로드가 감소하는 것이 주된 샥의 기전이 아니라 sepsis로 인한 바스큘라 리키지, 즉 디스트리뷰션의 변화가 와서 그 septic샷이 오는 것이 기전이기 때문에 실제 septic샷 환자 중에 프리로드가 현저하게 줄어 있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고 그때는 플루이드를 준다 하더라도 스트로크 볼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프랭크 스탈린 커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이포볼레믹 샥의 경우 플루이드를 주면 스트로크 볼륨이 현저하게 증가하지만은 하이포볼레믹하지 않은 디스트리뷰티브 샥의 경우에는 플루이드를 준다 하더라도 스트로크 볼륨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플루이드가 많은 상태인지 모자란 상태인지를 추정하는 것이 플루이드를 얼만큼 투여하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럴 경우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를 보는 겁니다.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라는 것은 환자에게 플루이드를 투여해서 앞서 커브처럼 플루이드를 준 다음 스트로크 볼륨이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사실 제일 정확한 방법은 포터블 에코를 통해서 카디악 아웃풋이나 스트로크 볼륨을 모니터링 하면서 플루이드를 주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패시브 레이징을 하게 되면 하지에 있는 수액이 비너스 리턴이 되면서 약 한 200에서 300ml 정도가 비너스 리턴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포터블 에코 같은 기계로 카디악 아웃풋을 측정해서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은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때는 플루이드를 더 주게 되면 환자의 샥 상태가 호전이 될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이렇게 패시브 레이징을 하는 것 말고도 미니 플루이드 챌린지나 플루이드 챌린지를 통해서 약 300ml 정도의 플루이드를 줬을 때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한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때는 환자가 수행량이 적어서 환자가 샥이 온 것이 프리로드가 감소해서 즉 수행량이 적어서 샥이 왔다는 것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플루이드를 충분하게 줘서 스트로크 볼륨을 증가시키는 것이 환자의 샥 호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즉 패시브 레이징을 하더라도 플루이드를 약 300ml 정도 주더라도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지 않거나 BP나 하트레이트가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환자의 샥이 온 기전이 디하이드레이션이나 하이포볼레미아가 아니라 디스트리뷰시브 샥 같은
sepsis에 의한 sepsis 그 자체에 의한 샥으로 더 보고 그때는 노르에피네프린을 가능한 조기에 쓰는 것이 샥 치료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즉 플루이드도 드럭이고 꼭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하게 투여하는 수액은 해로울 수 있다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septic 샥에서 플루이드가 과한 것이 왜 해로울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eptic 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샥의 기전으로는 카필러리 리키지가 되겠습니다. 즉 카필러리 엔도셀리얼 베리어의 펑션에 기능 장애가 생겨서 카필러리 리익이 발생하는 것이 septic 샥에서 샥이 발생하는 기전인데요. 이럴 경우 플루이드 볼루스를 통해서 수액 치료를 과하게 할 경우 플루이드에 들어있는 워터나 일렉트로라이트 플루이드가 혈관 내로 유출이 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부종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폐부종과 신장 부종 그리고 인터압도미널 하이퍼텐전이 발생해서 도리어 신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압도미널 하이퍼텐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압도미널 하이퍼텐전이 생긴 septic 샥 환자의 모폴로지를 간략하게 보실 텐데요. 보면 환자의 모폴로지만으로도 이분이 아주 상태가 중한 환자시고 여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그 환자의 부종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부가 심하게 비대해 있고 전체적으로 조직들도 부어 있는 복강내 고혈압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복강내 고혈압 상태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개념도로 보겠습니다. 우선 septic 샥이 발생하고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고 바이탈이 악화가 되게 되면 플루이드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플루이드를 주게 되면 카필라리 리피지가 생기는 것이 septic 샥이기 때문에 여러 조직 내로 플루이드가 스며나오면서 부종이 심해지게 되는데요. 바울도 붓고 서브큐 티슈들도 붓고 여러 가지 비세랄 팻들도 부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복강 내 부종으로 해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나 카바가 눌리게 됩니다. 비나 카바가 눌리게 되면 프리로드가 감소하고 비너스 리턴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카디악 아웃풋까지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면서 BP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펙티브 서큘레이팅 볼륨이 줄면서 오간 페일리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또 환자가 계속 샥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의사의 경우에는 플루이드를 더 주는 경향이 될 텐데요. 이렇게 또 플루이드를 더 주게 되면 부종은 더 심해지고 복강내 압력이 더 올라가는 즉 복강내 고혈압이 더 악화되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강내에 압력이 올라가고 키드니에 파렌카임이 부종이 오게 되면 키드니를 둘러싸고 있는 캡슐로 인해서 키드니는 부종이 생긴다 하더라도 키드니 내의 압력이 더 올라가게 되는 그 나쁜 상황이 오게 되는데 키드니 파렌카임의 부종으로 키드니 내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키드니로 들어가는 블러드 볼륨이 더 감소하게 되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가 더 심해지게 되는 악순환을 그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가 생기고 크레아티닌이 증가해서 플루이드를 줬는데 그 플루이드 때문에 크레아티닌이 더 올라가게 되는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가 더 나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플루이드가 과다하게 되면 복강내 고혈압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뇌부종이 생기고 폐부종이 생기고 키드니에 부종이 생기고 전신 내 티슈에 부종이 생기게 되겠고 겉에 에데마가 생겨서 일러스도 생기고 헤파틱 컨제션도 생기게 되고 마이오카디얼 에데마도 생기게 되고 온 전신에 부종으로 인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량으로 수액을 주게 되면 혈관이 도리어 더 확장하게 되고 엔도셀리아 글라이코칼릭스가 분해돼서 염증이 더 악화되고 플루이드 오버로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을 더 그리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추정할 수 있는 좋은 RCT가 작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거는 급성 췌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과한 수액과 수액 제한의 예후 차이를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심한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하루에 플루이드를 3에서 4리터 정도 충분하게 플루이드를 하이드레이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급성차장염의 중증도가 더 심해져서 심해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플루이드를 더 주는 것이, 즉 플루이드를 3에서 4리터 정도 주는 것이 과연 환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ICT가 시행이 됐고요. 작년에 발표된 그 ICT 결과 수액을 과하게 줬을 때 도리어 환자에게 더 많은 문제점, 합병증이 생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보면 환자에게 플루이드를 과다하게 투여하면 시비어 판크라티스로 진행하는 퍼센트가 플루이드를 과하게 투여하는 군이 더 많이 발생하였고, 플루이드 오버로드도 당연히 더 많이 발생하고 다른 부종에 의한 그 컴플리케이션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 RCT에서 사용된 플루이드를 적당히 주는 초식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사용한 그 모더레이트 플루이드 리서치에이션의 프로토콜은 대략적으로 급성췌장염 환자에서 첫날에는 약 3리터 정도까지 수액을 주고 그 다음 날에는 2리터 이하로 플루이드를 주는 초식이었고, 이렇게 수액을 비교적 모더레이트하게 줄 경우 도리어 시비어 판크라타이티스 발생률이나 플루이드 오버로드 같은 이런 합병증 발생률이 현저하게 더 적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처럼 플루이드는 너무 과하게 줬을 때 합병증과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플루이드를 적절하게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septic 환자의 경우에는 septic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몸에서 필요한 플루이드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페이즈로 나타나게 되면 대부분의 지침에서 4페이지로 나눠서 보는데요. 먼저 리서시테이션 페이지가 있습니다. 리서시테이션 페이지는 시비어 septic shock 초기에 환자가 샥이 급성으로 심해져서 바이탈 오간의 블러드 이펙티브 서큘레이트 볼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급성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에듀케이터 플루이드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중요하고 바이탈 오간의 블러드 플로어가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수액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얼리 세틱 샥 컨트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능한 조기에 항생제를 투여해서 박테리얼 버든을 줄이고 인펙션 포커스를 조절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앱세스가 있을 경우 앱세스를 드레니지 하거나 CBD 스톤 같은 것이 있을 때는 ERCP나 PTBD를 통해서 그 스톤 리무버를 하거나 드레니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펙션 포커스를 인터벤션이나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어큐트 페이지, 리서시테이션 페이지 때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서시테이션 페이지 때 인펙션 포커스를 항생제나 인터벤션 수술을 통해서 잘 컨트롤을 하고 적절한 수액을 주게 되면 옵티마이제이션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겠고, 이때부터는 환자가 스테이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스테빌라이제이션 페이지가 오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환자에게 투여됐던 과한 수액들이 이제 서서히 배출이 되는 시기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결과적으로는 이베큐에이션 페이지에 와서 이때는 몸에 과하게 남아있던 저류되어 있던 수액들이 배출이 돼야 되는 시기인데요. 이 페이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썰물기와 밀물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썰물기에서는 sep시스 초기에 디스트리뷰티브 샥 양상으로 나타나는 급성기에 수액을 적절하게 줘서 오간 페일러를 막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는 결과적으로 플루이드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때 항생제를 적절히 사용해서 박테리얼 버든을 줄이고 인펙션 포커스를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잘 관리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염증이 호전되는 시기가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염증이 호전되면서 플로우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겠고, 이후부터는 소변이 전체적으로 쭉 빠지는 시기에 오게 됩니다. 네, 이런 개념을 가지고 septic 환자를 보게 되면 플루이드 오버로딩에 의한 합병증 문제를 생기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오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리 septic 샥 상태에서는 샥 포지션을 취하고 패시브 레이징을 해서 하지에 있는 플루이드 약 한 200에서 300ml 정도를 비너스 리턴을 시키는 플루이드 챌린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플루이드를
약 하트만 솔루션이나 노말 슬라인 300ml 정도 주는 챌린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포터블 에코가 있다면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하는지를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BP와 하트레이트가 호전이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만약 패시브 레이징을 하면서 하트만 솔루션 300ml 로딩 했을 때 BP와 하트레이트가 호전이 된다면 플루이드를 조금 더 투여하게 되면 샥 상태가 호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샥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을 가능한 조기에 투여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을 가능한 조기에 투여하면서 환자의 플루이드 양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이때 플루이드 양을 보는 방법은 민 BP가 65 이상으로 유지되는지, SBP가 90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지, 유린 아웃풋이 kg당 0.5ml per hour 이상 유지가 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혈액순환을 체크하는 것인데요. 혈액순환을 체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손가락 혈액순환을 보는 카필라리 리필 타임을 보는 것입니다. 카필라리 리필 타임을 보는 방법은 이처럼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5초 이상 딱 누르고 손을 떼게 되면 정상적으로는 2초 미만, 그리고 환자 상태가 좀 나쁘다 하더라도 3초 미만의 리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카필라리 리필 타임이 증가했을 때는 이 카필라리 리필 타임이 3초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때는 환자의 순환 혈액량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플루이드를 더 투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초 혈액순환 상태를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하지의 모틀링 스코어를 보는 것인데요. 이처럼 무릎 주위의 하지의 스킨 컬러나 스킨의 양상을 보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분이라면 이런 얼룩덜룩한 반점 없이 비교적 깨끗한 스킨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환자가 septic shock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얼룩덜룩한 양상이 조금 나타나게 되고, 점점 더 심해됨에 따라서 이런 모틀링 스코어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틀링 스코어도 환자의 서바이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좋은 스코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초 혈액순환을 카필라리 리필 타임과 모틀링 스코어를 보면서 꾸준하게 관찰하고 거기에 맞도록 플루이드를 주는 것이 기존에 전통적으로 그 혈액순환이나 환자의 septic shock에서의 상태를 보는 락테이트를 기준으로 리스테이션을 하는 것보다 이런 카필라리 리필 타임으로 리스테이션 플루이드를 주는 것이 도리어 사망률이 더 적었다는 RCT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환자의 혈액순환을 잘 체크하면서 플루이드를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플루이드를 주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소변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환자가 급성기를 지나서 그 열이 서서히 호전이 되고 ESR이나 CRP, 특히 CRP가 감소되는 시기로 가게 되면 그때는 IO를 네거티브 타겟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즉 환자가 스테이블해지고 이베큐에이션 페이지가 되어가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 즉 염증 상태가 호전이 되고 피지컬 에그잼 같은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호전이 된다면 이때는 IO를 네거티브 타겟으로 가져가야 되겠고요. 만약 충분하게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라식스를 투여해서라도 충분하게 수액을 제거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